호기롭게 미국을 따라잡겠다던 중국이 이번에는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번 신형 전투기를 공개할 때마다 언제든 미국을 제압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실상은 조종사 인원조차 제대로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중국의 허세는 오늘도 말만 시끄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은 부족한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해 승무원 선발 기준을 대폭 낮추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의 중요도를 고려할 때 선발 기준을 높여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는 못할지언정 선발 기준을 대폭 하락시킨 중국의 결정은 훗날 자기 발등을 찍게 될 확률이 농후합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뿐만 아니라 수시로 한국의 카디즈를 넘나들고 있으며 여기에 대만 침공을 위해 스텔스 함재기까지 증가시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종사가 없다면 결국 중국이 자랑하던 전투기는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따름인데요. 숙달된 조종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투기 간의 교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투기 가동률 자체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들은 그저 장식품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국의 깡패짓에 이골이 난 한국과 주변국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조종사 부족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대전장에서 전투기의 전술적 중요도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오늘날의 전장에서 전투기는 단순히 적 전투기와의 교전을 넘어 지상 전력을 보호하고 위험 표적과 고가치 표적을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따라서 강력한 공중 전력을 구축하는 것은 전쟁의 승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직접 전투기를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조종사 양성 역시 공중 전력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전력입니다. 그러나 전투기 조종사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양성 과정의 난이도도 상당히 높으며 기초적인 비행 조종 숙달을 시작으로 각종 전술 상황과 교전 능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수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한국 공군만 하더라도 2-3년차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최소 10억 원 수준이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공군은 3-4년의 훈련 기간을 소모하여 최소 15억 원에서 많게는 120억 원 수준의 양성 비용을 투입할 정도로 전투기 조종사는 국내 최고급 인력으로 취급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10년 차의 숙련 조종사를 양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초기 양성 단계에서 투입되는 10억 원의 비용을 훌쩍 넘는 7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한 명의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훈련 과정에서 투입되는 전투기들의 유지 비용까지 더해지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게 조종사 양성 과정입니다. 이 때문에 어느 나라든 우수한 조종사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극한의 양성 난이도를 자랑하는 전투기 조종사는 아무나 지원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압박하는 엄청난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강인한 체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수술 전력만으로도 신체 검사에서 탈락할 정도로 신체 조건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시 짝퉁의 대명사다운 중국은 조종사 선발마저 짝퉁답게 진행되고 있어 전 세계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은 자격을 갖춘 조종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항공기 조종사 모집 기준을 개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의료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특히 안과적 요건과 관련하여 기준을 낮췄다고 발표했는데 근시가 있는 인원들도 교정 절차를 거친 후 전투기 조종사로 선발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투기 조종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벌써 중국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지 곧바로 눈치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전투기 조종사를 선발하는데 시력 문제를 간과했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여전히 시력 교정 수술을 받은 인원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조종사를 선발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도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서 시력 검사를 통과하고 고중력 상황에서 문제가 없는지 추가로 확인을 실시하여 통과한 인원에 대해서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종사 양성에 있어 시력 교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항공모함에서
임무를 수행할 함재기 조종사를 늘린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의료평가 기준을 낮춰버린 것입니다. 전투기 조종사는 급격한 중력 가속도로 인해 몸에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때 안압 증가로 인해 시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시적으로 시야가 흐려져 교전 상황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과 미국 등은 시력 교정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두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작정 항공모함과 함재기 생산의 속도에만 열을 올린 나머지 뒤늦게 부족한 조종사 확충을 목적으로 과도한 의료평가 기준의 하락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의 전투기 조종사 양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함과 동시에 중국이 전투기 조종사 수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중국은 세 척의 항공모함과 130여 대의 함재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 이상의 조종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축된 중국의 조종사 양성 준비 수준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숙련된 조종사부터가 많지 않았고 우수한 성능의 고등훈련기조차 많은 수량을 확보하지 못해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의료평가 기준을 낮춘 것 이외에도 모집 연령을 24세에서 26세로 늘리고 4에서 6년 이상 소요되던 비행훈련마저 3년으로 단축하며 마구잡이식으로 조종사 숫자만을 채우기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처럼 조종사의 숫자만 채우기 바쁘다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도 매우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권 장악을 위한 공중전은 전투기와 레이더, 미사일의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를 직접 통제하는 조종사의 숙련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자신의 체중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중력 가속도를 버텨내며 고속으로 전투기를 조종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간의 조종 실력 차이가 곧 전투의 승패로 이어집니다. 더군다나 기체 성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근접전 등의 상황에서는 전투기 조종사의 실력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 조종사들의 질적 하락이 계속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군사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항상 자신들의 전투기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며 미국제 전투기와 라이벌 구도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제니10은 F-22보다 더 우월한 전투기이며 젠35와 젠10C는 각각 F-35와 F-16보다 강력한 성능을 보유했다고 근거 없는 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전투기들의 신뢰도 문제와 성능 검증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전투기의 성능이 독보적이지 않다면 하다못해 조종사들의 실력이라도 한국, 미국과 비교해서 밀리지 않아야 하는데 아무나 뽑아서 일단 조종석에 앉히고 보자는 중국의 행보는 충분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중국은 다방면으로 조종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조종사 확충을 위한 중국의 삽질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훈련 교관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몇 개월간 꾸준히 서방의 퇴역 조종사를 빼내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영국의 조종사 30명은 퇴역을 앞둔 시점에서 중국 군인을 대상으로 훈련을 진행하여 영국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호주 역시 조종사들이 중국의 조종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이 미국 전투기 조종사까지 영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미국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앞세우면서도 정작 뒤로는 미국을 보고 베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조종사 양성까지 미국을 모방하려다 망신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서방의 조종사를 영입하여 자국 조종사를 양성하는 것은 서방의 공군 전술마저 노출될 수 있어 확실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은 얼마나 공을 들여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뛰어난 조종사 양성을 위해 입문, 기본, 고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3개월의 입문 과정에선 KT-100 훈련기를 조종하며 15번의 비행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항공기 조작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해당 교육을 수료하면 8개월의 기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기본 비행 과정에선 KT-1 훈련기를 동원하여 총 66번의 비행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야간 모두 단독 비행까지 수행하며 8개월의 기본 과정만으로도 매우 많은 훈련이 이루어지며 탈락하는 조종사가 적지 않습니다. 3개월의 입문 과정과 8개월의 기본 과정을 모두 통과한 이후에는 드디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T-50 고등훈련기를 탑승할 수 있는 9개월의 고등과정으로 투입되는데요. T-50은 초음속 고등훈련기로서 이 시점부터는 단순히 조종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난도의 각종 전술 상황에 대처하고 교전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작전 교육이 함께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대한민국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진정한 파일럿이 될 수 있으며, 설령 이 과정을 모두 완벽하게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이후부터 자신의 실제로 임무를 수행하게 될 전투기에 숙달하는 훈련이 남아 있는데요. 24주간 공대공 공대지 전투에 필요한 전투 기술을 연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은 FA-50, F-15K, KF-16, KF-21 등 다양한 전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체에 맞는 반복 숙달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프로기 수준으로 시작하여 고등훈련기를 거쳐 각각의 임무에 필요한 기종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양성 과정을 거쳐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주먹구구식으로 조종사 확충에만 눈이 먼 중국과 달리 제대로 된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중국이 다수의 전투기를 동원하여 카디즈나 서해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는 언제나 철통 같은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앞으로도 중국이 조종사의 머릿수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반복하기를 바라며 대한민국 조종사들의 건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6일 상륙공격 헬기 영상입니다.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병력과 장비를 대규모로 수송할 수 있는 상륙함부터 해안가 진입을 위한 고속정과 상륙장갑차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공중에서 화력 지원할 상륙공격 헬기의 존재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해안의 상륙함 병력은 파도나 갯벌, 모래 등 다양한 지형 조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지형적 제약을 받지 않는 상륙공격 헬기는 공중에서 적의 해안 포화 진지를 무력화시키고 상륙군이 교두보를 확보하게 해주는 중요한 전력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도 2021년에 항공단을 재창설하면서 상륙작전을 지원할 헬기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개의 상륙기동 헬기 대대와 1개의 상륙공격 헬기 대대를 운용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상륙기동 헬기인 마리논부터 실전 배치에 들어가고 있으며, 곧 마리논의 각종 무장을 추가한 상륙공격 헬기를 개발하여 성능 검증 후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마리논을 기반으로 개발된 상륙공격 헬기를 두고 이를 반대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마리논 무장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동 헬기로 계획된 수리온과 그 파생형인 마리논을 가지고 공격 헬기를 개발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전 상황에서 충분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격 헬기보다는 단순한 무장 헬기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륙 공격 헬기로는 마리논 무장형 대신 아파치나 바이퍼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해병대가 아파치와 바이퍼를 도입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10km 밖에서 적의 전차를 괴멸시킬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여 이미 전 세계의 군 전문가가 인정했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아파치는 어디까지나 지상에 위치한 보병, 기갑, 포병 등을 상대로 한 공대지 임무를 상정하여 개발된 육상 전용 기체이기 때문에 해병대의 임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면서 각종 성능 실험을 진행했는데 북한의 침투전과 파도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식별되기도 하였는데요. 대한민국 육군은 북한군의 기갑 전력을 제압하고 제7기동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다수의 아파치 헬기를 필요로 하였기에 해당 문제가 중요하지 않았지만, 해상과 지상을 넘나들며 작전을 수행하는 해병대에는 적합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별도의 방염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는데, 실제로도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나라 중 해병대에서 아파치를 운용하는 국가는 영국뿐이며, 그나마도 영국은 구형기체 일부만을 방염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치 헬기는 강력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병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다음으로 거론되는 기체가 미 해병대에서 운용하고 있는 바이퍼입니다. 바이퍼는 아파치와 다르게 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치보다 해병대의 임무에 적합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장 능력 면에서도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과 각 2발의 사이드와인더, 스팅어를 장착할 수 있어
화력도 막강합니다. 한국 내에서도 상륙 공격 헬기를 수입하여 도입한다면 육군 작전에 초점을 두고 개발한 아파치보다 바이퍼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많았을 정도로 성능 자체는 매우 훌륭하지만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한국은 총 24대의 상륙 공격 헬기를 도입하는데 1조 원대의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산 조건 안에서 바이퍼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절반의 수량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필리핀이 바이퍼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깡통에 가까울 정도로 성능을 낮춰서 도입한 바 있는데 필리핀 수준으로 요구 성능과 옵션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24대의 필요 수량은커녕 12대도 도입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이퍼는 미 해병대의 개편에 따라 15%가 넘는 물량이 조기 퇴역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제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생산 라인조차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미 해병대조차도 70%대의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졌으며 만약 한국이 바이퍼를 도입하였다면 필연적으로 생산 단가 상승과 정비 비용의 증가 문제가 발목을 잡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리논 무장형은 아파치와 바이퍼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기동성 측면에서는 마리논 무장형이 다소 부족한 부분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격 헬기는 다른 헬기보다 수직 상승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지된 상태에서 최대한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작전에 투입되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적의 공습을 받게 될 경우 신속하게 헬기들이 해당 지역을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논의 수직 상승 속도는 약 초속 7m로 초속 12.7m의 아파치와 14.2m의 바이퍼에 비해 객관적인 지표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무장체계 부분에서 천검 공대지 미사일과 헬파이어 미사일의 탑재를 두고 약간의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마리논 무장형은 LA-H와 동일하게 천검, 비궁 등의 무기체계를 운용할 확률이 높은데 헬파이어 미사일에 비해 다소 느린 발사 속도를 가진 천검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지상에서의 작전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LA-H는 교정 과정에서 언덕이나 구릉, 능선 뒤편으로 숨을 수 있지만 탁 트인 공간에서 적에게 쉽게 노출되는 해상에서는 천검보다 헬파이어가 더 적합하다는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리논이 아파치, 바이퍼와 비교해서 갖추고 있는 장점은 없는 것일까요? 마리논이 미국 헬기들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멈티 구축이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유무인 항공기가 편대를 구성하고 작전에 투입되는 멈티는 전투기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보정익뿐만 아니라 회전익 분야에서도 멈티는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도 헬기 전력의 멈티 운용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드론 등의 공격으로 헬기의 필요성이 의심을 받고 있고 헬기를 공격할 수 있는 지상의 방어 수단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공격 헬기를 조종하는 병력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헬기 전력의 생존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작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국은 유무인으로 헬기를 운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LA-H에 이어 마리논 무장형에도 다수의 무인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멈티를 구축하고 작전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마리논에 탑재될 무인기는 평시에는 사출기 안에 장착되어 있다가 작전에 투입되면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사출되어 정찰, 활용 유도, 폭격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헬기와 함께 투입되는 무인기는 유사시 적의 공격을 헬기 대신 받아낼 수 있으며 표적의 좌표를 입력하여 공대지 공격도 가능합니다. 또한 전술 데이터 링크를 헬기 이외의 다른 전투함과 연결하게 되면 127mm 함포 사격을 유도하는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상륙 공격 헬기의 임무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유무인 복합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개발한 공격 헬기가 필수적입니다. 미국은 아파치 헬기를 기반으로 다양한 유무인 체계를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이 개발한 무인기와는 체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육군에서도 멈티 작전 능력을 보유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군사무기의 체계를 통합한다는 것은 미국 측의 승인과 기술 협조가 필요한 사항인데 자신들의 군사기술에 대해서는 동맹국에게도 매우 엄격한 반응을 보이는 미국에서 멈티 구축을 위해 순순히 협조할 확률이 적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헬기 전력의 멈티 구축이 점차 중요해지는 미래의 전장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마리논 무장형이 아파치, 바이퍼보다 더 유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리논 무장형은
분명 아파치와 바이퍼보다 다소 뒤처진 기동성의 약점과 멈티 구축이라는 확실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열악한 지원 속에서도 세계 최강의 미 해병대조차 인정할 정도로 한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 도서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리논 무장형이 새로운 상륙 공격 헬기로서 테스트를 눈앞에 둔 이 시점에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더욱 강력하게 다듬는 방향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아파치와 바이퍼를 이겨낼 더욱 강력한 헬기로의 발전을 기다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더욱 강화시켜줄 차기 상륙공격 헬기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